7세기 한반도는 피와 화염의 시대였습니다.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철갑의 군마를 몰아 남쪽을 위협했고 서쪽에서는 백제가 날카로운 창끝을 신라의 심장부에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동쪽의 외조차 언제든 바다를 건너 칼을 뽑아들 수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삼국이 서로 물고 물리며 수백 년을 피로 물들였던 이 시대, 신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절박했습니다. 영토는 줄어들었고 동맹은 없었으며 왕족의 씨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강성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며 북방의 패자로 군림했고 백제는 오랜 역사와 문화적 번영을 바탕으로 신라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신라는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립된 채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죠. 동해를 끼고 있었지만 해상 세력인 외의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은 신라의 해안선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면초가의 형국처럼 신라는 어디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기 어려운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화려한 금관을 썼으나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평생을 말 위에서 보낸 인물. 왕이 될 수 없다는 신분의 굴레를 타고났으면서도 결국 왕 중의 왕이 된 남자. 신라 제29대 왕이자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닦은 거대한 설계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역사 속의 위인, 바로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그는 한반도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 나간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드라마틱한 삶 속에서 한국사의 물줄기를 영원히 바꾼 세 가지 결정적 업적을 추적합니다. 그의 탁월한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었는지 생생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의지가 정말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라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난관과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장벽들을 김춘추는 어떻게 돌파해 나갔을까요? 그의 업적을 통해 우리는 역사 속 한 인물이 가진 거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될 것입니다.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신분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혈통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의 한계가 정해졌고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정해졌으며 살 수 있는 집의 크기까지 규정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 그리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수레의 종류까지 골품제는 신라인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촘촘하게 규정하는 견고한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골만이 가능했습니다. 성골은 부모 모두 왕족인 순수 왕실, 혈통으로 신라의 천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이었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규칙은 신라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자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였습니다. 김춘추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벽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성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할아버지는 신라 제25대 진지왕이었습니다. 왕이었으나 폐위된 왕. 기록에 따르면 진지왕은 음란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족들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는 귀족 세력의 힘이 매우 강했고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습니다. 진지왕의 폐위는 어쩌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려던 그의 시도가 귀족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폐위의 낙인은 자손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진지왕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인 김춘추는 성골이 아닌 진골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의 피가 흐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운명. 이것이 김춘추가 출발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이러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신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략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추는 뛰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탁월한 언변과 빼어난 정치적 판단력으로 조정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뛰어난 화술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을 한데 모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선덕여왕 시절 그는 당나라와의 외교를 직접 맡았고 군사적 위기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당나라와의 외교는 신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김춘추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자신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정세를 꿰뚫어보고 그들의 힘을 신라의 생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김유신이라는 걸출한 장군과 혼인 동맹으로 맺어지며 정치 마이너스 군사의 두 축을 함께 쥔 그는 사실상 신라의 실질적 권력자가 되어갔습니다. 김유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실질적인 파워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동맹은 김춘추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는 비록 왕좌에는 앉지 못했지만 신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공이 많더라도 제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골품제라는 거대한 벽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의 순수함이 나라의 안위보다 중한가? 성골의 씨가 말라가는데도 우리는 이 낡은 굴레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나라가 불타고 백성이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누가 왕좌에 앉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왕좌에 앉느냐가 아니겠는가? 이 독백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김춘추의 깊은 고뇌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영달보다는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삶을 우선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골품제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역설하는 것이었습니다. 654년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라의 마지막 성골 진덕여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라 왕실의 성골 혈통이 완전히 단절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신라 사회는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가 왕이 되는가? 과연 성골이 아닌 진골이 왕이 될 수 있는가? 수많은 질문과 혼란이 신라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귀족 회의는 긴급하게 소집되었고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대등이던 알천은 강력한 귀족 세력의 수장으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경륜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알천은 스스로 왕위를 고사했습니다. 나는 늙고 병들었으니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왕위를 김춘추에게 양보했습니다. 이 알천의 결정은 단순한 겸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춘추의 뛰어난 능력과 그가 신라를 구할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귀족들조차 인정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귀족들의 눈이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검증된 정치가였고 외교의 달인이었으며 무엇보다 신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한 행보와 탁월한 역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 김춘추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라 역사 1000년 만에 진골 출신의 첫 번째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즉위는 단순히 왕 한 명이 바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사회 근간을 이루던 골품제의 철칙이 처음으로 깨진 것입니다. 혈통 중심의 봉건적 사회 시스템이 능력과 실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혈통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최정점에 설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무열왕은 즉위 후 스스로를 태종이라 칭하며 전제 왕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태종이라는 칭호는 중국에서 나라를 창업했거나 나라를 크게 중흥시킨 왕에게 붙이는 최고의 존호였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대표적인 예죠. 김춘추가 스스로 태종이라 칭한 것은 자신이 신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창업, 군주와 다름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중심의 분권적 체제를 왕 중심으로 재편하고 당나라 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행정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중앙관제를 정비하여 왕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왕권이 그의 손에서 다시 단단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삼국 통일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의 왕위 등극은 단순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 신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긴박한 타악기 소리와 함께 고구려와 백제의 사방이 막힌 신라의 지도가 비춰집니다. 신라의 영토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서쪽으로는 백제, 북쪽으로는 고구려에 의해 국경선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으며 서해로 나아가는 길조차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신라는 바다를 통한 교류와 무역의 길이 끊기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김춘추는 인생 최악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642년 백제의 맹장 의자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 서쪽 국경을 강타했습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중흥을 꿈꾸며 신라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특히 서쪽 요충지들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40여 개의 성이 연이어 함락되었습니다. 이는 신라에게 엄청난 군사적,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라의 요충지 대하성이 무너진 것은 신라에게 군사적 재앙이었습니다. 대하성은 신라 서쪽 방어선의 핵심이었고 이곳이 함락되면서 신라의 서부 영토는 백제에게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대하성을 지키던 도독은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즉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도 그 성에서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군의 손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딸과 사위의 소식은 김춘추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복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기둥에 기대어 온종일 서서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던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란 기록은 당시 김춘추의 참담한 심경을 이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오랫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대하성 쪽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개인적인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비극을 신라의 생존 문제와 연결시켰습니다. 백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신라가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백제에 대한 복수와 신라의 안위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일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신라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장한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춘추는 한반도의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도 백제와도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후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며 신라를 북쪽에서 압박했고 백제는 의자왕을 중심으로 신라를 서쪽에서 끊임없이 침략했습니다. 신라의 유일한 활로는 외부 세력과의 동맹뿐이었습니다. 김춘추는 먼저 고구려와의 동맹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직접 고구려에 들어가 연개소문을 만나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신라가 옛 고구려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맹은 없다고 단언하며 김춘추를 감금하기에 이릅니다. 김춘추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에 성공합니다. 고구려와의 동맹 실패는 김춘추에게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바로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인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정복에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하고 있었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으로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이 절묘한 상황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당나라와 신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동맹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648년 김춘추는 마침내 당나라로 향합니다. 그는 당 태종을 직접 만나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를 지켜내겠다는 담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신라는 폐하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서로 연합하여 신라를 압박하고 있으며 신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신라가 무너진다면 당나라 역시 동방 진출의 교두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신라와 당이 손을 잡는다면 백제와 고구려는 결코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춘추는 당 태종에게 신라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는 동시에 당나라의 이익까지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그는 당 태종에게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당나라가 군사를 보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평양 이북의 고구려 영토를 당나라에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과감하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신라의 영토를 일부 할양하겠다는 제안은 후대의 극단적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신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당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 태종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 태종은 김춘추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제 공격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역사적인 나당 동맹이 결성된 것입니다. 나당 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신라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김춘추의 외교적 수완과 탁월한 전략적 판단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그는 고립된 신라를 구원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습니다. 그의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신라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김춘추가 보인 뛰어난 외교적 역량은 오늘날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절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의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비장한 협상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백제의 침략으로 죽어간 딸과 사위, 그리고 고통받는 신라 백성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과 국가적인 위기감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나당 동맹은 그렇게 한 개인의 비극과 한 나라의 절박함이 빚어낸 역사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김춘추는 이 동맹을 통해 신라를 구원할 기회를 잡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지략과 담대한 도전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리더십과 외교 전략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